패널 토론 좌장이신 한양대 석학 교수이시자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 박재근 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반도체를 하는 사람인데요. 반도체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반도체 장비, 또 소재, 부품에 보면 뭐 기계 산업에 기반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 것이고요. 우리가 반도체 제조 산업은 세계에서 1위를 가지고 있지만 제조에 필요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는 거의 뭐 몇 등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된 게 사실이고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이제 기계 산업이 더 발전해서 반도체의 소부장 산업에 큰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패널 토론에 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진행 방법은 먼저 이제 오늘 네 분의 발표하신 분께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나 또 하지 못한 말씀 있으시면 3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에 있는 청중들에게 질문을 받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받은 질문을 받아서 4시 10분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영섭 청장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기조 강연에서도 좀 말씀을 드린 대로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우리 유 원장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K머신 한 거하고 큰 흐름은 굉장히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K머신 또는 뭐 K로봇, 뭐 K vehicle 우리 자동차 또 뭐 K 팩토리 결과적으로 이제 뭐 이 기계 장비나 자동차나 어떤 그게 모여 있는 공장이나 그런 걸 전체로 하는 이 제조 전반이나 이게 같은 맥락에서 지금 큰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 거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 첫 번째는 DX하고 AX 결국 거기다가 디지털화와 이 저희 AI 전환을 이제 입히는 것이 첫 번째 흐름이죠. 물론 그 전에 이 모든 아까 말씀드린 장비든 뭐 자동차든 로봇이든 뭐 이런 기계 제조 시스템이든 그의 어떤 도메인 날리지, 도메인의 우수성이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지금까지 하고 계신 거니까 잘하고 계시다고 보시고 거기 위에 이제 그거를 더 빛을나게 하려면 이제 DX와 AX를 붙여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그 DX, AX가 결국 핵심은 우선 모든 기계 장비가 됐건 로봇이 됐건 뭐 자동차가 됐건 뭐 아까 얘기한 제조 시스템이 됐건 첫 번째는 연결이다. 결국 인터넷으로 모든 걸 다 연결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모든 우리가 엔지니어들이 디자인할 때 연결이라는 걸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고 무엇과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 통신은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뭐 DFK에서도 뭐 6G까지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그 문제 그 다음에 그 연결되면 바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그 데이터도 그냥 데이터가 그냥 막 쏟아지는 로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AI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여야 되니까 그 포맷이라든가 데이터의 모델, 데이터 모델링 자체가 굉장히 표준화되고 하는 것들이 국가적인 노력을 해야지 이건 뭐 회사 기업들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 문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AI가 굉장히 새로운 어떤 많은 이제 이 가치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커넥티비티 데이터 AI 그게 바로 AI 대전환, AI DX고 AX고 하는 얘기고 그럼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그걸 통해 가지고 가치를 올리는 가운데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성이다. 이제는 더더욱이 제조업의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 제조업이 탄소 중립 문제를 해결 못하면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조업만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왜 이렇게 그 유럽에 있는 DFK에도 발표 계속 나온 게 뭡니까? DFK 계속 나온 게 지속 가능성이란 말이잖아요. 이제 탄소 중립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제조업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제조업 죽으면 한국은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DX, AX가 무엇을 위한 거냐? 결국은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그
퍼포먼스도 올리고 뭐 생산성도 올리고 성능도 올리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성이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 중에 핵심은 카본 뉴트럴이다. 카본 뉴트럴 문제를 이제 그 결국은 기계 장비든 뭐 아까 예대로 뭐 로봇이든 뭐든 다 그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 제조 시스템 쪽에서 좀 더 이 카본 뉴트럴 문제 핸들할 때 결국은 우리 제조업 또 우리 기계 산업의 미래가 생긴다. 이걸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정우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서 청장님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 다 동의하는 바고요. 어떤 기계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제조 산업에서 AI 전환하기 위해서 데이터 인프라를 포함한 어떤 소프트웨어 기본 인프라가 잘 갖춰지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제 제조업 분야에 있는 기계 산업 분야에 있는 많은 분들에 대한 AI 리터러시나 활용 능력에 대한 전환 교육 같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 아침에 중소기업 KBIZ 협회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조찬 강연을 갔다 왔는데 마지막 질문 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한 대표분이 기계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있고 이 기업들도 너무나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만 규모를 고려했을 때 디지털 전환, AI 전환을 바로 도입하는 거 상당히 많이 어렵다. 그런데 지금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쫓아오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 환경, 특히 로봇 같은 경우 중국 엄청 잘하죠. 그러면서 그 대표님 50년째 회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 회사 중국에 팔아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이런 제조 산업들의 쌓여 있는 많은 노하우들이 통째로 넘어가는 게 정말 괜찮은가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중소중견 기업들의 역량 강화에 AI를 도입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직접 기업들이 단독을 하기에 너무 힘드니 당장 캐나다 같은 경우도 2조 4천억 원치 패키지 투자 중에 1천억 원이 중소중견 기업들의 AI를 활용토록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챙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부도 이런 어떤 제조를 포함한 중소중견 기업들이 AI 전환을 해서 생산성 향상, 역량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좀 더 챙기는 걸 포함해서 전체 생태계의 역량 강화 관점에서 전략을 좀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 센터장님 정말 좋은 정책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기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 분야도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이 이 AI 대응이 힘들다 보니까 기계 본질에 대한 그 기술은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중국 회사들이 합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보호하고 또 우리 중소중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이 중소중견기업의 그 AI DX에 대한 변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좋은 정책을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동욱 대표이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주영섭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그 말씀하신 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에 굉장히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주 교수님께 그 컨설팅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만 아까 여기 오기 전에 그 점심 식사하면서 그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기계 산업하면 아주 굉장히 전통의 굴뚝 산업이죠. 이 전통의 굴뚝 산업이 그 방법으로는 사실 중국을 이길 방법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중국을 우리가 좀 다른 방향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런 DX, AX 이런 방법들이 그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굴삭기가 비쌀까요? 삼겹살이 비쌀까요? 이게 우문입니다만 이게 킬로그램당 하면 킬로그램당 하면 삼겹살이 한 4배쯤 비싸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처음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 외국의 굉장히 유수한 건설기계 회사의 회장님이 한 2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굴삭기가 비싸냐 군고구마가 비싸냐 그러는데 군고구마보다도 쌉니다, 굴삭기가. 자,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건설 기계 이거의 가치는 너무 점점 낮아진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품에 계속 가치를 부여해서 그걸로 부가가치를 키우고 그걸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재투자를 해서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로 하신 말씀이셨고요. 그게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제가 주 교수님도 그랬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객이 바뀌고 경쟁사가 바뀌고 이 기계공업의 경쟁자가 누굴까 생각했더니 전 외국의 아까 DFKI 그런 연구소도 있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의과대학입니다. 의과대학이 기계공업 발전에는 굉장히 큰 경쟁자가 돼서 저희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오늘 기계연구원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다시 그리고 DX, AX를 통해서 이런 전통 분야의 그 기술들이 얼마나 중요한 거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다시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대표님 마지막에 그 인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짚어주셔서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석헌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기계산업 올해 상반기는 우리 올해 기계산업 현황은 상저하고 이렇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제외하면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이 분류하는 기계 업종 단체가 한 13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빼면은 상반기는 상당히 저조했다. 근데 하반기는 좀 상저하고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이 이제 뭐 좋지 않은 상태에 있고요. 그 요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조금 전에 나왔던 중국의 뭐 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국기계연구원은 실은 앞에 축사를 하신 최형두 의원님께서 창원 기계산단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한국 중화학 공업 발전에 실은 중자는 한국기계연구원이 기여를 했고 중화학의 화학은 한국화학연구원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중심 역할을 하셨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기계산업이 이렇게 어려울 때 또 한 번 이제 우리 출연연들이 이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이룩했던 것처럼 한국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쟁자나 고객을 이제 잘 인식을 해야 되고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알고 있습니다. 몸집이 작은 다윗이 이겼습니다. 왜? 골리앗은 근거리 무기를 칼이나 창을 사용한 데 비해서 다윗은 원거리 무기인 돌팔매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서로 게임의 룰을 바꾼 거죠. 그럼 기계산업에서 게임의 룰을 바꿀 것은 무엇인가? 기계산업에서 다윗의 돌팔매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뭐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DX나 AX 이런 게 굉장히 혁신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뭐 아시죠? 실은 1년 후, 2년 후를 알 수가 없는데 AI 쪽에 얘기를 보면은 1000만 토큰 프롬프트 작성이 한 1년 후, 2년 후에는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1000만 토큰이면은 한 책 40권, 50권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문장을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질문, 쿼리를. 이제 그렇게 되면 저는 전통적인 기계공학도 완전히 바뀔 거라고 봅니다. 응력 계산하는 거, 구조 해석하는 거, 유동 해석하는 거 AI가 들어오면서 전통적인 해석 방법은 진짜 집에 갈 것 같아요. AI를 하면 그런 전통적인 그 기술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 한국기계연구원 출연연에 우리 선배님들이 한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것처럼 현 세대인 우리는 또 이런 새로운 산업 전환기에 큰 역할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회계원의 커다란 변화를 기원하면서요. 지금부터는 프로와 있는 청중들에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그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에 계시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계연구원의 방대성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어떤 그 디지털 전환이 사실은 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그 IT 기술 개발된 이후에 어떤 제조 산업을 좀 혁신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어떤 확장된 형태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당시 90년대 말 때 나왔던 어떤 그 전문가 시스템이라든지 그 놀리지 베이스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더 확장된 형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현실에 왔을 때 좀 저희가 한 20년 전에 어떤 중소기업 출연연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과제들 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문제는 이제 보안이라든가,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그 업체 실무를 분석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과제 단위로만 한다는 건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현실에 와서 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좀 그 현재 하고 있는 어떤 디지털화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구성원이 있을 거고, 실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구성원이 있을 텐데, 이들의 어떤 그 이런 것들을 어떤 국가 차원에서 좀 위원회 어떤 조직을 구성을 해서, 왜냐면 어떤 정보가 있어야 서로 이제 협업이 가능할 텐데, 이런 거를 좀 정부 차원에서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의견을 혹시 주실 수 있는지 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수 교수님. 저한테 물어보실 알았어요. 그 사실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중소기업들 또 이 벤처기업들에 대한 디지털 전환 문제를 갖다 굉장히 열심히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요. 뭐 여러분께서 100% 만족하실지 안 할지는 지금 아직은 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근데 이제 또 최근에 들어와서 또 이 그 자율제조라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또 산업부에서도 자율제조 관련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 이 생태계 전체 자율제조 역량을 더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어서 정부가 지금 뭐 나름 열심히 이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일하는 거에 조금 한 가지 좀 뭐 여기 정부 오늘 하신 분이 뭐 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면 더 좋겠는데, 우선 하나는 좀 부처 간의 협력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AI 같은 경우는 또 과기부에서 또 이 과기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과기부라든가 중기부나 산업부가 어떤 독자적인 영역에서 독자적인 어떤 그런 보다는 좀 함께 협력해서 이 그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이 우리나라 이 뭐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즘 최근 들어와서 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우리 특히 우리나라 지금 제조 분야를 얘기할 때 스마트 제조 혁신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스마트 제조 혁신을 얘기하면 항상 스마트 공장을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을 가지고 스마트 공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또 스마트 제조 혁신을 하면 꼭 공장장들께서 오세요. 뭐 하게 되면. 근데 사실은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공장, 우리가 얘기하는 독일에서 얘기하는 인더스트리 4.0은 스마트 공장이라고 해석해서 제조라고 해서 생산 공장의 도메인으로 국한시키는 거가 제일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미스테이크입니다. 독일은 절대로 공장 단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장이 아니라 회사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얘기하는 인더스트리 4.0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산 혁신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 인더스트리 4.0의 제일 큰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독일이 현재대로 가갖고는 중국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아까 얘기한 DFKI의 과거 소장, 발스터 소장이나 아까 얘기했던 2011년도에 그 인더스트리 4.0을 발표했던 3인의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게 사실 신문에 안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2011년 당시에 도저히 독일 입장에서 기존의 대량 생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는 중국을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룰을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개인화 또는 이 맞춤화 생산으로 바꾸는 그런 룰을 바꿔야 우리 승산이 있다. 그래서 이 이긴달 4.0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상황에서 제조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 거냐. 그러니까 공장 단위 얘기가 아니라 기업 단위,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라 스마트 엔터프라이즈, 스마트 컴퍼니 전략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에선 너무 공장 단위로 보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좀 앞으로 우리 기계연구원에서도 그래서 지금 독일도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얘기 굉장히 유행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바꿀 거냐. 아까 우리 중소기업도 대량 생산 체제 갖고는 중국 못 이겨요. 지금 뭐 원가 10% 20% 절감한다고 중국 이길 수 있습니까? 중국은 이 가성비가 30% 40% 더 싼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지만 수면이 10m나 수면이 1m나 죽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살 길이냐 하는 거는 독일도 대량 생산으로 중국과 정면 대결해 갖고 승산이 없다고 보고 이 룰을 바꾸고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무슨 비즈니스 모델로 승산을 할 거냐 하는 문제를 먼저 고민하면서 그 다음에 제조 시스템 얘기가 나와야 된다 하는 것들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한 말씀 더 애드하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현 정부가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을 내세우고 있죠.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이 AI 및 반도체,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AI가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DX죠. 이게 우리 국가뿐만 아니고 민족의 미래를 바꿀 거라고 이렇게 누구나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그 독일 인공지능연구소 DFKI 발표를 보면서 독일은 1988년도부터 이걸 준비해 왔는데 우리나라도 우리 하정우 소장님은 뭐 싫어하실 수도 있겠는데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연구소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출연연 뭐 애틀이라든지 기계연도 그러고 각각 나름대로 키스트라든지 인공지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각 출연연에서 하나의 본부나 연구소 차원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국가의 미래에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진짜 한국 AI 로봇 연구소를 새로 만들어서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은 중소중견기업 지원도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민간인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하고 보완적인 그것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국가 AI 연구소 설립하자 이런 것을 제안합니다. 네,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국가 인공지능 연구소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 스케일링 로즈를 따르는 류의 연구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짧게 하고 넘어갔는데 프랑스, 독일도 DFKI가 있지만 독일이 전략적으로 키우는 회사는 알레프 알파라고 루미노스를 만든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스케일링 로즈, 즉 거대 모델에 데이터 많이 태워서 강력한 파운데이션 모델 백본을 만드는 것들은 이미 회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인프라, 인재 모두가 다 기업체에 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기조가 천년만년 갈 거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트랜스포머도 뜬금없이 나왔고 스케일링 로즈라고 하는 이 기술도 뜬금없이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면은 그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는 국가 AI 연구소에서 미리 준비를 좀 워밍업을 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현세대 기술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산업을 바꿔가는 게 있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모델류가 그래서 프랑스는 미스트랄을 전략적으로 키웠고 일본은 소프트뱅크를 엄청 보조금을 밀어주고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아이지니어스라는 기업을 또 엄청 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국가대표 AI 기업 네이버면 좋지만 네이버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국가대표 AI 기업을 키워서 거기서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형태의 AI 역량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다른 트랙에서의 새로운 브레이크스루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연구는 연구대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니까 되게 부담됩니다. 저기 주 청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AI라는 게 어떤 단위 공정의 효율화가 아니고 아주 롱체인드 데이터의 유력은 롱체인드의 어떤 프로세스에서 숲을 보는 거죠, 그죠? 앞단 데이터로 뒷단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아주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회사의 경영 판단에 자료가 됐을 정도까지 기능을 해야 되겠죠. 이동욱 사장님 한 걸음 더 나가셨어요. 회사 고객의 어떤 최적화를 사이트 솔루션 이런 용어를 쓰시면서 했는데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사이트에서 있는 발생되는 데이터가 다시 모여져야 됩니다. 그래갖고 모니터링 돼야 되고 또 다른 경영 판단의 요소가 돼야 되는데 여쭙고 싶은 것은 HD 사이트 솔루션에서는 그 단계가 그래도 제일 많은 고객 데이터하고의 연결성이 클 텐데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디까지 가 있는지 그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저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요. 그 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 사내에 있는 데이터 다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죠. 근데 현장의 데이터는 이게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원전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민간 기업이 빼올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실제 건설 현장의 데이터도 건설사의 소유, 그러니까 이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이미 잡혀 있어서 건설사의 데이터도 저희가 빼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건설사랑 저희가 협의할 때는 그 데이터의 소유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희도 가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고 있고요. 하드웨어적으로는 저희 장비에는 모든 장비에 TMS, 텔레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들어있어 모든 데이터를 끌어올 수는 있으나 아직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소유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끌어오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에 제한이 없으면 더 많은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싶은데요. 시간을 맞춰야 될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많은 온라인 질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발표하신 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꼭 전달을 할 테니까 잊지 마시고 꼭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부터 발표해 주시고 또 질의응답해 주시고 고생하신 네 분의 발표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패널 토론에 수고해 주신 좌장님과 연사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